미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의 누리호 보고서를 보고 즉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왜냐고요? 보고서에 쓰인 내용이 절반이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는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성능을 숨겼다. 미국이 속았다. 이 말이 나오자 트럼프 측은 즉시 팀을 꾸렸고 제가 그 조사에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 실제 데이터를 확인한 순간 트럼프조차 알지 못했던 한국 기술의 진짜 수준, 오늘 그 숨겨진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일본만 강해야 동북아가 안정된다는 겁니까?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일본의 군비 증강 계획을 조율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30년간 동아시아 정책을 담당하면서 늘 일본을 최우선 파트너로 여겨왔습니다. 도쿄와의 관계가 곧 동아시아 정책의 핵심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일본 관련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추진하는 방위비 증액 계획, 중국 견제를 위한 미사일 배치 논의, 그리고 미일 동맹 강화 방안 등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카터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때 비서관이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차관보님, 긴급 브리핑 요청입니다. 카터가 시계를 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건인가? 일본 회의 준비해야 하네. 한국 관련입니다. 국가안보회의에서 직접 요청했습니다. 한국이라 북한이 또 미사일이라도 쐈나? 아니면 남북 간에 무슨 충돌이라도 있었나? 어느 쪽이든 일본 회의보다 중요할 리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한국은 늘 북한 문제와 연결된 골칫거리였지 독자적인 전략적 가치를 가진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북한 건인가? 비서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의 로켓 발사 건입니다. 카터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로켓 발사? 한국이 위성이라도 쐈나? 그걸로 긴급 브리핑이라고. 비서관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하지만 국가안보회의에서 직접 요청한 거라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카터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지만 국가안보회의 요청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위성 발사로 긴급 소집이라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군. 상황실에 들어서자 대형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한반도 남해안의 발사장. 거대한 로켓이 하얀 연기를 뿜으며 하늘로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누리호라는 글자가 화면 하단에 떠 있었습니다. 카터는 별다른 감흥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위성 발사 하나로 긴급 소집이라니. 일본도 중국도 매년 하는 건데. 국방정보국 수석 분석관 마이클 브래들리가 카터를 맞이했습니다. 차관보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카터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빨리 끝내세. 일본 건으로 바쁘네. 브래들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이번 누리호 발사에는 위성 13기가 탑재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래서 위성 숫자가 많다고 긴급 브리핑을 소집하나. 브래들리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위성 숫자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화면에 두 개의 로켓 이미지가 나란히 떴습니다. 하나는 이번에 발사된 누리호였고 다른 하나는 좀 더 작고 날렵한 형태의 발사체였습니다. 브래들리가 설명했습니다. 왼쪽이 이번 누리호입니다. 액체연료 로켓입니다. 오른쪽은 작년에 한국이 시험 발사한 고체연료 발사체입니다. 고체연료? 브래들리가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은 작년에 고체연료 발사체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액체연료 누리호를 성공시켰습니다. 두 가지 기술을 모두 확보한 겁니다. 고체연료와 액체연료. 이 두 기술의 조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고체연료는 즉각 발사가 가능하고 대량 생산이 쉽습니다. 미리 연료를 주입해 두었다가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쏠 수 있습니다. 액체연료는 더 먼 거리를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두 기술을 모두 가졌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미사일 역량을 갖췄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미국과 한국 간 미사일 지침이 해제된 게 2021년입니다. 알고 있네.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결정된 사안이지. 브래들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침 해제 후 불과 9개월 만에 고체 연료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9개월? 그게 가능한가? 브래들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상적인 개발 일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기술은 전 세계에서 7개국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인도, 이스라엘. 보통 수년에서 10수년이 걸립니다. 기초 연구부터 시작하면 20년도 넘게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9개월 만에 했다고? 네, 저희 예측으로는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2025년에 성공했습니다. 1년이나 빨랐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의 예측을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네 말은 한국이 이미 기술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침 해제 전부터요. 미국 몰래 조용히 준비해왔던 겁니다. 수년간, 어쩌면 10수년간 비밀리에 개발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0년간 한반도를 담당하면서 한국을 늘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로 여겨왔습니다. 미국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나라. 그런데 그 한국이 미국 정보기관의 예측을 1년이나 앞질렀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우리 정보국이 한국의 기술 수준을 그렇게 오판했다는 건가? 브래들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오판이라기보다는 한국이 의도적으로 숨긴 겁니다. 매우 치밀하게요. 겉으로는 미국의 지침을 충실히 따르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독자 기술을 개발해왔던 겁니다. 카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까까지 화창해 보이던 워싱턴의 하늘이 갑자기 흐려 보였습니다. 순한 양인 줄 알았던 한국. 미국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줄 알았던 한국. 그 한국이 조용히 이빨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을 너무 만만하게 봤군. 카터 차관보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두 로켓의 이미지를 번갈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액체연료 누리호와 고체연료 발사체. 이 두 가지를 모두 성공시켰다는 것은 한국이 단순한 우주개발국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브래들리, 이게 군사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보게. 브래들리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동아시아 지도가 나타났고 서울을 중심으로 붉은 원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고체연료 기술과 기존 현무미사일 기술을 결합하면 사거리 3,000에서 4,000km 커버가 가능합니다. 붉은 원이 점점 커졌습니다. 북한 전역은 물론이고 중국의 베이징과 상하이가 원 안에 들어왔습니다. 광저우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심지어 내륙 깊숙한 청두와 시안까지 원 안에 들어왔습니다. 중국 본토 전역이 사정권이라는 건가? 브래들리가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의 주요 도시와 군사기지 대부분이 한국 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베이징의 중난하이도 상하이의 해군 기지도 내륙의 미사일 기지도 모두 타격 가능합니다. 카터가 지도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그려진 붉은 원이 중국 대륙 대부분을 덮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성 발사가 아니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군사 균형을 뒤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브래들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 있습니다. 카터가 물었습니다. 무슨 비밀인가? 브래들리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한국의 현무호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을 기반으로 대륙 간탄 도미사일을 만드는 건 기술적으로 이미 가능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실행할 수 있는 단계라는 겁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6개월에서 1년 안에 대륙 간탄도 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사실상 대륙 간탄도 미사일 보유국이 됐다는 건가? 브래들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닙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발사를 순수한 과학 목적이라고만 발표했습니다. 위성 13기를 궤도에 올려서 우주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이미 대륙 간탄도 미사일 역량을 갖췄습니다. 발표와 현실이 다른 겁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해군 정보장교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기밀 문서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차관보님, 긴급 보고입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보도입니다. 방금 나왔습니다. 카터가 문서를 받아 펼쳤습니다. 헤드라인이 굵은 글씨로 박혀 있었습니다. 한국 사실상 대륙 간탄 도미사일 보유국 대열에 합류. 외부 언론이 먼저 보도했다는 것은 이 사안이 이미 국제적 관심사가 됐다는 뜻이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내놓기도 전에 전 세계가 한국의 미사일 역량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브래들리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홍콩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디펜스 호라이즌 매거진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한국의 미사일이 중국 전역을 커버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아시아의 주요 통신사들도 한국이 대륙 간탄 도미사일 기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터가 문서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 정부는 이걸 허용한 건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 지침을 풀어준 건 알고 있네만 이 정도까지 될 줄 알았나? 대통령께서는 중국 견제를 위한 포석으로 판단하셨습니다. 한국이 강해지면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중국을 포위하는 방어선에서 한국이 핵심 축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진행 속도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카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게 문제지. 한국이 이렇게 빠를 줄 누가 알았겠나. 우리 정보기관도 몰랐는데. 브래들리가 추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발사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카터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발사 전날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연료 주입 시스템에 이상이 감지됐습니다. 보통이라면 발사가 연기됐을 겁니다. 최소 며칠에서 몇 주는 걸립니다. 그런데 한국 연구원들이 밤새 작업해서 아침에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밤새 작업해서 해결했다고 하룻밤 만에. 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일본의 H3 로켓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H3가 어떻게 됐나? 연달아 발사에 실패했습니다. 2023년 첫 발사에서 2단 엔진이 점화되지 않아 실패했고 그 후에도 문제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원인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가 수개월째 매달리고 있지만 명확한 답을 못 내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카터는 그 대비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하룻밤 만에 문제를 해결하고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일본은 수개월이 지나도록 원인조차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나라의 기술력 차이였습니다. 말로만 기술 강국이라고 떠드는 것과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카터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30년간 일본을 최우선 파트너로 여겨왔는데. 그때 비서관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차관보님, 일본 방위성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화상회의를 긴급하게 요청합니다. 원래 예정에 없던 건입니다. 무슨 건인가? 한국 누리호 발사 건입니다. 다나카 심의관이 직접 통화를 원한다고 합니다. 매우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당혹스러워한다. 그 말의 의미를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늘 한국을 한 수 아래로 봐왔습니다. 경제력도 기술력도 군사력도 자신들이 앞선다고 믿어왔습니다. 아시아의 맹주는 일본이라고 자부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먼저 대륙 간탄 도미사 1급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일본이 수개월째 헤매는 문제를 한국은 하룻밤 만에 해결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카터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연결하게 일본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지. 브래들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차관보님, 일본에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카터가 문 앞에서 멈추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르겠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어. 한국을 다시 봐야 할 것 같네. 30년간 내가 잘못 봐왔던 것 같아. 회의실 문이 닫히고 브래들리는 화면에 떠있는 누리호 발사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연기를 뿜으며 하늘로 솟아오르는 로켓. 그 로켓 하나가 동북아시아의 판도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화상회의 화면이 켜지자 일본 방위성 심의관 다나카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평소 여유롭던 그의 표정이 오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카터 차관보는 그런 다나카의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30년간 일본 관료들과 수없이 만나왔지만 이렇게 동요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카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나카 심의관, 긴급 요청이라 들었소. 무슨 일이요? 차관보님, 한국의 누리호 발사건입니다. 도쿄에서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방위성은 물론이고 총리 관저까지 비상 상황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긴급 회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카터는 일부러 무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위성 발사에 무슨 충격을 받는다는 거요? 일본도 위성 발사는 수십 년째 해오지 않았소.
일본의 우주항공 기술이 아시아 최고라고 늘 자부하지 않았소. 차관보님, 위성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의 고체 연료 기술입니다. 저희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대륙 간탄도미사 1급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이건 저희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카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같은 분석을 하고 있소. 한국의 기술 진전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소. 다나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왜 이것을 허용한 겁니까? 한국의 미사일 지침 해제부터 핵잠수함 기술 협력까지 이 모든 것이 일본과는 상의도 없이 진행됐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 아닙니까? 태평양 전쟁 이후 70년간 미국과 함께해온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에만 이런 특혜를 주는 겁니까? 카터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일본이 불편해하는 것은 예상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출할 줄은 몰랐습니다. 늘 점잖은 척하며 속내를 감추던 일본이 오늘은 완전히 본색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다나카 심의관, 미사일 지침 해제는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결정된 사안이요. 한국의 안보 역량 강화는 동북아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요.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하고. 다나카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으셨습니다. 한국이 대륙간탄 도미사일을 보유하면 지역 균형이 무너집니다. 일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일본과 갈등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대륙간탄 도미사일을 갖게 되면 카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균형이라. 다나카 심의관, 일본이 말하는 균형이 뭐예요? 일본만 강하고 한국은 약하게 두는 게 균형이요. 한국이 강해지면 안 되고 일본만 강해야 한다는 거요. 다나카가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H3 로켓은 지금 어떻게 됐소? 다나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것은 일본 우주항공 분야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찌르는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알기로 H3 로켓은 연달아 발사에 실패했소. 2023년 첫 발사부터 문제가 생겼고 그 후에도 원인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소.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가 수개월째 머리를 싸매고 있다면서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부하던 일본이 로켓 하나 제대로 못 쏘고 있는 거요. 다나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땠소? 발사 전날 문제가 생겼는데 연구원들이 밤새 작업해서 아침에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발사에 성공했죠. 하룻밤 만에 해결한 거요. 다나카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카터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다나카 심의관, 이게 실력 차이 아닌가? 일본은 수개월이 지나도 못 푸는 문제를 한국은 하룻밤 만에 풀었죠.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기술 강국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다나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일본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나카 심의관, 오해는 말아요. 미국은 일본을 버리는 게 아니고 여전히 중요한 동맹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가치를 새롭게 평가하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한국은 말이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했어요. 다나카가 힘없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본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카터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미국이 원하는 건 말로 떠드는 동맹이 아닙니다. 실제로 힘을 키워서 함께 짐을 나눌 수 있는 동맹이고 그걸 한국이 보여줬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다나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일본도 군비를 증강하고 있습니다. 방위비를 국내 총생산 2%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께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계십니다. 카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으로 뭘 사려고 하나요? 다나카가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구매하기로 협의 중입니다. 토마호크는 1983년에 실전 배치된 물건이요. 40년도 더 됐는데 그걸 지금 사겠다고요? 우리 아버지 세대가 걸프전에서 쓰던 미사일입니다. 다나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일본은 토마호크를 파는 건 재고 정리 성격이 강하오. 우리 입장에서는 오래된 물건을 비싸게 넘기는 거요.
신형 미사일로 교체하면서 구형을 처분하는 좋은 기회인 거지. 그리고 일본은 그걸 사면서 자체 기술은 키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나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카터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재고 처리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카터가 마무리했습니다. 다나카 심의관, 한국은 자체 기술로 대륙 간탄 도미사 1급 역량을 갖췄습니다. 일본은 40년 된 미사일을 사려고 빚을 지고 있죠. 누가 더 가치 있는 동맹인지는 뻔한 것 아닌가요? 화상회의가 끝났습니다. 다나카의 창백한 얼굴이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카터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간 일본을 최우선으로 여겨왔는데 오늘 그 공식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동아시아의 지도가 새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쿄는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일본 방위성에서는 긴급회의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나카 심의관은 카터 차관보와의 통화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장례식장처럼 침통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방위성 차관이 물었습니다. 미국의 태도가 그렇게 달라졌단 말인가? 다나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카터 차관보는 한국의 가치를 새롭게 평가하고 있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H3 로켓 실패와 토마호크 도입건을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 40년 된 미사일을 사는 거라고 비꼬았습니다. 미국 고위 관료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일본을 비판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 참모가 말했습니다. 토마호크가 40년 된 물건이라는 건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다른 선택지가 없지 않습니까? 자체 개발하려면 수년이 걸립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체 미사일 개발 역량이 부족합니다. 한국처럼 독자 기술로 발사체를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현무 미사일 같은 걸 만들 기술 기반이 없어요. 전후 수십 년간 미국에 의존해 오면서 자체 기술 개발을 소홀히 한 대가입니다. 방위성 차관이 물었습니다. H3 로켓 문제는 언제 해결됩니까? 우주항공 담당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원인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2단 엔진 점화 문제라는 것까지는 알아냈지만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근본 원인을 못 찾고 있습니다. 분석팀이 수개월째 매달리고 있지만 진전이 더딥니다. 회의실이 더욱 침울해졌습니다. 한 참모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하룻밤 만에 문제를 해결했다면서요. 우주항공 담당자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발사 전날 문제가 발생했는데 연구원들이 밤새 분석해서 아침에 원인을 찾아내고 그날 바로 발사했습니다. 우리는 수개월이 걸려도 못 푸는 문제를 하룻밤 만에 해결한 겁니다. 기술력 차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나카가 추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 문제가 있습니다. 군비 증강을 위한 예산을 어디서 마련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재무성 파견 관료가 말했습니다. 현재 일본 국가 부채가 국내 총생산 대비 260%를 넘었습니다. 선진국 중 최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빚이 많은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스 재정 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방위성 차관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재무성 관료가 대답했습니다. 추가로 빚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로 금리로 버텨왔는데 이제 이자 부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증세밖에 없습니다. 소비세를 올리거나 연금을 건드려야 합니다. 소비세를 올리면 정권이 버티지 못합니다. 지지율이 바닥을 칠 겁니다. 지금도 경제가 어려운데 세금까지 올리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다나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군비를 증강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을 마련하려면 국민 부담이 늘어납니다. 국민 부담이 늘어나면 정권이 흔들립니다. 악순환입니다. 방위성 차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국의 재정 상황은요? 한국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방산 수출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폴란드와의 대규모 계약만 해도 수십조 원 규모입니다. 탱크, 자주포, 전투기까지. 수출로 번 돈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그 기술로 더 좋은 무기를 만들어서 다시 수출합니다. 선순환 구조입니다. 회의실이 더욱 침울해졌습니다. 우리도 방산 수출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한국보다 10년은 늦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전후 70년간 무기 수출을 금지해 왔습니다. 헌법 해석과 정치적 제약 때문에 손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수출 경험이 전무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한국을 따라잡으려면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때쯤이면 한국은 더 앞서 있을 겁니다. 회의가 끝난 후 도쿄의 한 방송국에서는 특집 토론이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누리호가 일본에 던진 충격이었습니다. 사회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한국의 누리호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위성 13기가 궤도에 올랐습니다. 이것이 일본에 어떤 의미인지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군사 전문가가 먼저 말했습니다. 지금 위성이냐 미사일이냐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뭔지를 봐야 합니다. 한국은 이미 고체 연료 발사체로 사실상 대륙 간탄도 미사일을 확보한 단계입니다. 우리 일본은 아직 그 기술이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더 심각한 건 기술력 격차입니다. 우리 H3 로켓은 연달아 실패했고 원인도 제대로 못 찾고 있습니다. 한국은 문제가 생기면 하룻밤 만에 해결합니다. 연구원들의 역량 차이가 이렇게까지 벌어진 줄 몰랐습니다.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일본은 군비 증강을 선언했는데 이것으로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까? 군사 전문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도입하려는 게 토마호크 미사일입니다. 40년 전 물건입니다. 1983년에 실전 배치된 미사일이에요. 한국은 최신 기술로 자체 미사일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미국의 재고를 사는 겁니다. 격차가 줄어들기는커녕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마련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합니다. 소비세를 올리거나 연금을 줄여야 합니다.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40년 된 미사일 사느라 세금 올린다고 하면 정권이 버티기 어렵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인터넷에는 시청자들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던 시대가 끝났다. 우리는 40년 전 미사일이나 사고 있다니. 자존심이 없나 미국에 버림받는 것 아닌가. 한국 편만 드는 것 같다. H3 실패가 이렇게 뼈아플 줄 몰랐다. 기술력이 이렇게 떨어졌나? 한국 연구원들은 밤새 문제 해결하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었나? 도쿄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통함 속에서 일본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얕보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마이니치 신문의 헤드라인이 일본 열도를 뒤흔들었습니다. 일본은 중국과 말싸움하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미국과 손잡았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중국을 상대로 나를 세우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실력을 키웠다. 핵잠수함 기술 협력, 조선업 협력, 그리고 이제는 대륙 간탄도 미사일급 기술까지. 미국은 점점 한국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일본은 말만 앞세웠지만 한국은 행동으로 증명했다. 우리는 어디서 잘못된 걸까? 일본의 침통한 밤이 아침이 되어도 끝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아침 신문이 그 충격을 더 깊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카터 차관보는 백악관으로 호출되었습니다. 국가안보회의 긴급회의였습니다. 평소라면 며칠 전에 일정이 잡히는 회의인데 이번에는 전날 밤 갑자기 통보가 왔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카터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간 동아시아 정책을 담당하면서 일본을 최우선으로 여겨왔습니다. 도쿄와의 관계가 곧 미국의 아시아 전략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백악관 서쪽 건물에 도착하자 경호원이 그를 안내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이미 국무부, 중앙정보국,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 회의 전에 가볍게 인사를 나누던 사람들이 오늘은 모두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 스티븐 밀러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대통령의 생각을 가장 잘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안건은 동북아 동맹 전략 재검토입니다. 한국의 누리호 발사 이후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카터는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례회의가 아니었습니다. 동북아 전략의 근본을 다시 짜는 자리였습니다. 밀러 보좌관이 화면을 켰습니다. 먼저 현황을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은 고체 연료와 액체 연료 발사체 기술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사실상 대륙간탄 도미사일 보유국입니다. 사거리 3,000에서 4,000km 중국 전역이 사정권입니다. 지도 위에 붉은 원이 그려졌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심지어 내륙 깊숙한 청두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중국의 주요 도시와 군사기지가 모두 원 안에 들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한국이 중국 견제의 핵심 축이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미국 혼자 중국을 상대하기보다 한국과 함께 부담을 나누는 게 낫다고 보십니다. 국무부 차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일본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어제 일본 외무성에서 항의성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에 대한 지원이 과도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일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야 합니다. 카터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어제 다나카 심의관과 통화했습니다. 일본은 상당히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역량 강화가 지역 균형을 무너뜨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일본과 상의 없이 한국을 밀어주고 있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밀러가 피식 웃었습니다. 균형이라 일본이 말하는 균형이 뭡니까? 자기들만 무장하고 한국은 약하게 두는 게 균형입니까? 한국이 강해지면 안 되고 일본만 강해야 동북아가 안정된다는 겁니까?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밀러의 말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 신중하던 그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일본을 비판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중앙정보국 부국장이 말했습니다. 일본의 실제 군사력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로는 군비 증강을 외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카터가 대답했습니다. 어제 분석 자료를 봤습니다. 일본이 도입하려는 중장거리 미사일은 토마호크입니다. 1983년에 실전 배치된 물건입니다. 40년이 넘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끼어들었습니다. 토마호크는 좋은 미사일입니다. 걸프전에서 위력을 증명했고 지금도 현역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일본에 파는 건 재고 정리 성격이 강합니다. 우리가 신형 미사일로 교체하면서 구형을 일본에 넘기는 겁니다. 비싼 값에요. 밀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한테 비싼 돈 주고 낡은 무기를 사는 거고 한국은 자체 기술로 최신 미사일을 만드는 겁니다. 어느 쪽이 더 가치 있는 동맹입니까? 어느 쪽이 미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국무부 차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태평양 전략에서 일본의 지리적 위치는 대체 불가능합니다. 오키나와 기지, 요코스카 해군 기지 등 미국의 핵심 자산이 일본에 있습니다. 밀러가 손을 저었습니다. 지리적 위치만으로 동맹의 가치가 결정됩니까? 중요한 건 실제로 싸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유사시에 함께 전장에 나설 수 있는 역량입니다. 일본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다카이치 총리는 매일 중국한테 말로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강경 발언만 쏟아내고 있어요. 실제 힘은 키우지 않으면서요. 카터가 끼어들었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문제 인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미중 관계에 방해가 된다는 시각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려고 합니다. 무역 협상도 진행 중이고 대만 문제도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습니다.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본이 계속 중국을 자극하면 우리 전략에 방해가 됩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한반도에 일본 마음대로 미사일을 쏘겠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한국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요. 이건 선을 넘은 겁니다. 중앙정보국 부국장이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그게 흥미로운 점입니다. 한국은 이번 누리호 발사를 순수한 과학 목적이라고만 발표했습니다. 위성 13기를 궤도에 올려서 우주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대륙 간탄 도미사일이니 뭐니 하는 말은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실력만 키우고 있는 겁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카터가 끄덕였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에서도 그 점을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중국과 말싸움하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미국과 핵잠수함 기술 협력, 조선업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밀러가 탁자를 가볍게 쳤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미국이 원하는 동맹은 한국 같은 나라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나라.
조용히 실력을 키워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나라. 자기 자랑에 정신이 팔려있지 않고 묵묵히 준비하는 나라. 국무부 차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밀어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70년 동맹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밀러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밀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일본이 1번이고 한국이 2번이었습니다. 모든 동아시아 정책에서 일본을 먼저 고려했습니다. 이제 그 순서를 바꿀 때가 됐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70년간 유지되어 온 동북아 동맹 구조가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전후 질서의 근본이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밀러가 마무리했습니다. 대통령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과의 군사 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일본에는 좀 더 신중한 태도를 요구하는 방향으로요. 다카이치 총리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면 더 강한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카터는 복도에서 밀러 보좌관을 불러 세웠습니다. 보좌관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일본 패싱까지 가는 겁니까? 밀러가 잠시 카터를 바라보다 대답했습니다. 패싱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스스로 자초한 면이 있습니다. 말만 앞서고 실력은 뒷받침되지 않으니까요. 한국은 다릅니다. 미국이 미사일 지침을 풀어주자마자 9개월 만에 결과를 냈습니다. 우리 예상보다 1년이나 빨리요. 이런 나라를 왜 뒤에 세워두겠습니까? 카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간 품어왔던 일본 우선 사고방식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밀러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일본에서 가장 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카터가 물었습니다. 뭡니까? 한국의 핵 문제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일본은 한국의 핵 관련 논의를 반대해왔습니다. 한국이 핵을 가지면 안 된다고 미국에 계속 로비했습니다. 미국도 일본 편을 들어왔고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요? 밀러가 미소 지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 잠수함을 허가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기술 협력에 동의하셨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반대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미국이 한국 편을 든 겁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수십 년간 막아왔던 게 한순간에 무너진 거니까요. 동북아시아의 판도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백악관 회의가 끝난 다음 날 뉴욕타임스 일면에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백악관, 다카이치 총리를 문제 인물로 본다. 미중 관계에 방해된다는 시각. 기사는 익명의 백악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의 시각을 전했습니다.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지나치게 공격적인 대중국 발언으로 미국의 외교 전략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의 핵심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아시아의 평화적 해결을 원하고 있다.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이고 대만 문제도 조심스럽게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가 매일같이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한반도에 일본 마음대로 미사일을 쏘겠다는 발언까지 했다. 백악관에서는 이런 일본의 행보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기사가 나오자 도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에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변인이 나와서 해명을 시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일본과 미국의 동맹은 굳건합니다. 양국 간에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거셌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한 기사입니다. 단순한 오보로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다카이치 총리의 대중국 강경 발언이 미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미국이 한국 편을 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변인은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회견을 서둘러 마쳤습니다. 같은 시각 일본 총리 관저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외무성 차관이 보고했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사 파장이 큽니다. 국내외 언론이 모두 받아쓰고 있습니다. 일본 패싱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물었습니다. 미국 측에 확인했습니까? 외무성 차관이 대답했습니다. 백악관에 문의했지만 공식 답변은 없습니다. 노코멘트라고만 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노코멘트라는 것은 사실상 기사 내용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완전히 틀린 내용이라면 즉각 부인했을 것입니다. 방위성 장관이 말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한국 관련 내용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과의 군사 협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핵잠수함 기술 협력, 미사일 기술 협력, 조선업 협력까지 우리가 수십 년간 막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풀리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한국이 대륙간탄 도미사일 기술을 갖는 걸 미국이 왜 허용합니까? 우리는 왜 상의를 받지 못했습니까? 외무성 차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견제가 최우선입니다. 한국이 강해지면 미국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한국은 조용히 실력만 키웠습니다. 우리처럼 말로 떠들지 않았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소리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중국이 우리를 위협하는데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오후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동아시아 정책에 대해 발언한 것입니다. 미국은 동아시아의 평화를 원합니다. 중국과 대만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동맹국들도 이 점을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말로 싸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실제로 힘을 키우는 겁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누리호 발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훌륭한 동맹입니다. 미국은 그런 동맹을 좋아합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앞으로 더 강화될 겁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요? 다카이치 총리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일본도 중요한 동맹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좀 더 신중해지길 바랍니다. 말보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이 발언이 나오자 전 세계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트럼프, 일본의 경고 메시지. 미국, 한국 밀어주고 일본 견제. 동북아 동맹 구조 재편 신호탄. 도쿄의 밤은 다시 한번 침통해졌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집무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이라고 자부해왔습니다. 태평양 전쟁 이후 미국과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한국의 손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일주일 후 카터 차관보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배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그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수십 번 방문한 나라인데 오늘따라 다르게 보였습니다. 공항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가는 길, 차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었습니다. 미국의 도움으로 성장한 나라, 북한을 막기 위해 지켜줘야 하는 나라.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 나라가 대륙간탄 도미사일 기술을 보유한 나라라는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평화롭게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군사대국의 긴장감 같은 건 없었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수행원이 말했습니다. 차관보님, 한국 국방부 장관께서 따로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공식 회담 전에 잠깐 시간을 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카터가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면담실에 들어서자. 한국 국방부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온화한 미소였습니다. 카터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것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9개월 만에 고체 연료 발사에 성공한 나라, 미국의 예측을 1년이나 앞지른 나라, 그 나라의 국방부 장관은 어떤 사람일까?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보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워싱턴에서 서울까지 긴 비행이셨을 텐데요. 카터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장관님, 솔직하게 여쭙겠습니다. 한국은 이번 발사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과학 목적입니까? 아니면 군사적 의미가 있습니까? 장관이 잠시 미소를 띤 채 대답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과학 목적입니다. 위성 13기를 성공적으로 궤도에 올렸고 우주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게 저희가 발표한 내용이고 그게 사실입니다. 비공식적으로는요. 장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차관보님,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특수한 위치에 있습니다. 북쪽에는 핵무장한 북한이 있습니다. 수시로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합니다. 서쪽에는 세계 2위의 군사대국 중국이 있습니다. 동쪽에는 군사대국화를 추진하는 일본이 있습니다. 한반도에 마음대로 미사일을 쏘겠다는 나라입니다. 러시아까지 포함하면 4개의 핵보유국에 둘러싸여 있는 셈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위치 중 하나입니다. 카터가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자체 억지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소중한 동맹입니다. 70년간 함께해왔습니다. 하지만 동맹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춰야 합니다. 남의 도움만 바라는 나라는 결국 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누리호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솔직함이 오히려 신뢰를 주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일본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이 무너진다고요. 한국의 미사일 역량 강화가 위협이 된다고 합니다. 장관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일본의 우려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일본을 위협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미사일은 북한과 잠재적 위협에 대한 억지력입니다. 일본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일본과는 과거에 아픈 역사가 있지만 지금은 함께 협력해야 할 이웃입니다. 카터가 좀 더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일본도 사정권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3,000에서 4,000km면 일본 전역이 사정권입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차관보님, 미국의 핵미사일은 전 세계 어디든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모든 나라를 위협하는 겁니까? 능력이 있다는 것과 그것을 사용할 의도가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쏘는 건 아닙니다. 카터는 그 논리를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장관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성과를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나가서 대륙 간탄 도미사일 기술을 확보했다고 떠들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발표하고 조용히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카터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 정도 성과면 충분히 자랑할 만한데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 왜 조용히 계십니까? 장관이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줄 뿐입니다. 저희는 말보다 실력으로 증명하는 나라가 되고 싶습니다. 떠드는 건 약한 자들이 하는 겁니다. 강한 자는 그냥 합니다. 카터는 그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30년간 동아시아를 담당하면서 이런 태도를 가진 나라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조금만 성과가 있어도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언론에 대서특필하고 국제무대에서 으스대고 주변국들에게 과시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대륙 간탄 도미사 1급 기술을 확보하고도 조용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면담이 끝난 후 카터는 서울 시내를 둘러볼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복궁 근처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나라는 불과 70년 전만 해도 폐허였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입니다. 반도체와 자동차와 조선으로 세계 시장을 주름잡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 강국이 되어 유럽에 무기를 팔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륙 간탄 도미사일 기술까지 보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경복궁의 고요한 풍경을 바라보며 카터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강국이 되기까지 무엇이 그들을 움직인 걸까? 그는 문득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해병대 장교. 아버지는 생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임스, 한국은 잿더미였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 폭격으로 건물이 다 무너지고 굶주린 사람들이 거리를 헤매고 있었지. 그런데 그 사람들 눈빛은 죽어있지 않았다. 뭔가 다시 일어설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어. 그 눈빛이 잊히지 않는다. 그 예언이 맞았습니다. 한국은 일어섰습니다. 그것도 세계가 놀랄 정도로 빠르게 강하게. 카터는 경복궁 돌담길을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군요. 이 나라는 진짜 대단한 나라입니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카터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밀러 보좌관에게 제출할 동부가 동맹 전략 재검토 의견서였습니다. 비행기는 태평양 상공을 날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끝없는 구름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이었지만 카터는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리고 천천히 쓰기 시작했습니다. 동부가 동맹 전략 재검토 의견서. 제출자 제임스 카터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 본인은 30년간 동아시아 정책을 담당해왔습니다. 그 세월 동안 일본을 미국의 최우선 동맹으로 여겨왔습니다. 한국은 북한을 막기 위한 전초기지로만 생각했습니다. 보호해야 할 대상이었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파트너로는 보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본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카터는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태평양의 푸른 바다가 보였습니다. 그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파트너입니다. 한국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과시가 아닌 실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미사일 지침을 해제하자마자 9개월 만에 고체 연료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의 예측보다 1년이나 빨랐습니다. 이는 한국이 이미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수년간, 어쩌면 10수년간 조용히 준비해왔던 것입니다. 미국 몰래, 그러나 미국의 지침을 어기지 않으면서 한국은 발사 전날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자 연구원들이 밤새 작업해서 아침에 원인을 찾아내고 그날 바로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일본의 H3 로켓이 수개월째 원인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것이 실력의 차이입니다. 한국은 이 엄청난 성과를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대륙 간탄 도미사일 기술을 확보했다고 떠들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과학 목적이라고만 발표하고 조용히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은 본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줄 뿐입니다. 카터는 다시 손을 멈추고 한국 국방부 장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온화한 미소, 그러나 그 뒤에 숨겨진 강철 같은 의지. 그는 계속 썼습니다. 일본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일본은 군비 증강을 선언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방위비를 국내 총생산 2%까지 늘리겠다고 합니다. 중국을 상대로 매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반도에 일본 마음대로 미사일을 쏘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일본이 도입하려는 미사일은 40년 된 토마호크입니다. 미국의 재고 처분 대상입니다. 일본의 H3 로켓은 연달아 실패하고 원인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는 국내 총생산 대비 260%로 선진국 최악입니다. 군비 증강을 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한데 그러면 정권이 흔들립니다. 일본은 말만 앞세우고 실력은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말없이 실력을 키웠습니다. 카터는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의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국과의 군사협력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한국은 실제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동맹입니다. 미국의 부담을 나눌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둘째, 동맹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일본이 1번이고 한국이 2번이었습니다. 이제 그 순서를 바꿀 때가 됐습니다. 실력으로 증명한 동맹을 앞세워야 합니다. 셋째, 일본에는 말보다 행동을 요구해야 합니다. 강경 발언으로 중국을 자극하는 것은 미국의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터는 마지막 문단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공식 보고서에는 넣지 않을 개인적인 소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인 소감을 덧붙입니다. 본인은 30년간 한국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순한 양인 줄 알았습니다. 미국이 시키는 대로 따르는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보호해줘야 하는 약한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틀렸습니다. 한국은 양이 아닌 호랑이였습니다. 조용히 이빨을 갈고 있던 호랑이였습니다. 미국의 지침이라는 우리 안에 갇혀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꾸준히 발톱을 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주자마자 뛰쳐나와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호랑이는 품격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강해졌지만 으르렁거리지 않습니다.
이빨을 드러내며 위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런 동맹이야말로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과시가 아니라 실력으로 보여주는 동맹. 떠들지 않고 결과를 내는 동맹. 한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카터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태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워싱턴을 향해 계속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일본 방위성 심의관 다나카의 창백했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도쿄 방송국의 침통한 토론도 떠올랐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의 충격적인 헤드라인도. 일본은 한국을 너무 오래 무시했습니다.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복수하지도 일본을 비웃지도 않았습니다. 품격 있게 자신의 길을 갔을 뿐입니다. 묵묵히 실력을 키우고 조용히 결과를 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강대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약한 나라는 떠들고 자랑하지만 강한 나라는 그냥 합니다. 비행기가 태평양을 건너 미국 본토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메리카 대륙의 해안선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카터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지도가 새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이빨을 갈던 호랑이가 이제 세상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호랑이는 품격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카터는 짐을 챙기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대단한 나라야, 정말 대단한 나라. 공항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30년 만에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된 것 같았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느껴진 자부심,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대한민국 최고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